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YNS 열정과 신념 학원의 원장 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휴대폰에 이제 이렇게 뭐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렇게 알림 같은 거 뜨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보니까 화창한 오후예요. 막 이러면서 뭐 즐거운 주말을 보내세요. 막 이렇게 떴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큰 세미나장에서 준비를 했다가 급하게 이제 이쪽으로 옮긴 이유도 사실은 한 15분 정도가 갑자기 어제까지 소식이 없으셨는데 오늘 저희가 자료도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30분, 1시간 전에 전화를 주셔서 어버이날이라서 식사 가시고 주말이라서 어디 가시고 막 하신다고 그런 좀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귀한 주말인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또 시험 한창 보고 연휴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또 가족끼리 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인사가 너무 길었죠? 네,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명단이세요. 제가 몇 학년 아이들을 위주로 이제 오셨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2학년이 주로 많으시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 띄워놓은 거대로 글씨가 조금 보이시긴 하시죠? 네, 조그마한 글씨까지 다 보셔야 될 필요는 없고, 제가 어차피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저는 일단은 1부에서, 대입하고 고등학교를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기 오시기 전에 사실은 선생님들이랑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다 얘기 나누고 오셨죠. 대부분. 그죠? 한 분 정도,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아마 선생님들이랑 학교 내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재원생 아니시지만 학교에 대한 분석이랑 이제 이런 내용들 들으러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학교를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의 어떤 내신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우리 학교 것만 알면 됩니다. 그쵸? 네, 남의 학교 전학 갈 거 아닌데 우리 학교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남아있는 거고 남아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중학교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다 고등학교에서 잘하기 위한 연습 과정입니다.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써서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죠.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성적이 쓸모없느냐?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을 3학년 내내, 3년 내내 충분히 들여놔야 고등학교 가서 이제 실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의 1, 2, 3학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 많이 시켜야 되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나요? 여기 혹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제가 막 얘기해도 막 모르시겠네요. 네. 네. 단순히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 어떤 습관이나 소양이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고등학교 원래도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떤 특정한 무슨 뭐 그런 어떤 사건들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학습량이라든가 어떤 학습에 대한 그릿 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사실이에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턱대고 빡세게 시키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몸에 습관이 들이게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시간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도 당연하거니와 아이들이 다 아시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 만지는 대로 만져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체감을 하건대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에서 찬바람 불 때쯤 만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금방 바뀌기가 힘들어요. 3학년 되고 고등부 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당장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는 사실 시스템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진절머리 나게 막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스템 얘기를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표지만 띄워놓고 굉장히 말이 좀 길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이기는 학습 로드맵 2028 6개 대학 입시 전형 비교 분석으로 바라본 이기는 학습 로드맵에서 대입 전형을 일단 볼 거고요.
일단 지금 바뀐 2028부터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기본적인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입학 전형을 다 발표를 했어요. 2028학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바뀐 입시 제도가 대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큰 흐름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그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저희는 영어 학원이니까 제가 뭐 국수사과를 다 볼 건 아니고 영어 과목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제가 이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부 마치고 나면 우리 시니어 팀 팀장님, 마이클 팀장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조금 빨라도 괜찮으시죠? 네. 저희 슬로건입니다.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플러스 영어 학원.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을 좋은 학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떠한 점에 있어서라도 성적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소양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라도 찾아내고 그거를 더 좋게 이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13년째 YNS 평촌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 중등, 고등부에 적절한 타이밍에 수업도 들어가고 있고 저는 주로 문법이랑 라이팅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학습 코칭에 대해서도 좀 전문적으로 제가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입 입시 요강 분석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큰 흐름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얘기를, 영어 내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제 세미나를 한 번, 두 번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우스갯소리로, 맨날 저거 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항상 좌표를 찍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의 상태, 지금 이제 아이들 뭐 예를 들어 학습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자, 54일 남았어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냐면 7월 1일을 기준으로입니다. 7월 1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냥 7월 1일이라고 한 것은 상징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 시작이에요. 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죠. 기말고사까지 54일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중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두 번째는 298일 남았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3월 2일 고등학교 입학식까지예요. 네, 지금 우리가 중3이라고 한다면 네, 300일 당연히 깨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7일은 사실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그죠?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수능 날짜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그죠? 자, 이렇게 날짜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지금도 별로 와닿지 않긴 하지만 저는 매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PPT를 만들 때 그때마다 저는 막 닭살이 돋아요. 왜냐면 이 PPT는 사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모시고 11월 네, 그죠. 11월 달에 모시고 이제 그때 했었던 건데 그때는 굉장히 이거보다 숫자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앞자리도 다 달라졌고요. 네, 굉장히 날짜가 눈앞으로 확 다가옴을 느껴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또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조그맣게 써져 있는 이 숫자는 뭘까요? 너무 질문이 그죠? 너무 추측하기 어려운 거를 여쭤보면서 대답을 강요하는 네, 이거는 이 날짜에다가 8을 곱한 거예요. 네, 8은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그런데 학교에서 이미 6시간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막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공부한다라는 명목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학원을 한 군데씩은 가니까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더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순공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 8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다라는 명목 하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최소 단위로 잡은 거죠. 물론 이제 8시간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주말도 다 포함된 거니까는 또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시험 기간에는 주말도 많이 공부하고 어떤 아이들은 쓱 끊어두고 밤도 새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미니멈으로 잡은 거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허투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고 보면은 2,300시간에서 지금 수능 때까지는 10,000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00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보다는 하루에 할당량이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느라 보내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아이들 교육할 때도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입 개편은 워낙에 뭐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큰 골자는 수능에서 과목이 다 통합이 돼서 뭐 문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든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든 수능은 5과목을 다 똑같은 과목으로 본다. 그래서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점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큰 틀이지만 또한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 가는 친구가 과학 과목도 수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과 계열 가는 친구가 사회 과목도 수능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를 너무 심화로 낼 수가 없어서 사회 탐구랑 과학 탐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 과목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수능의 범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탐구 과목에서의 난이도를 너무 깊이 낼 수가 없어서 대학에서는 그럼 탐구 과목에 대한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수학이라든가 국어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여러 과목 중에서 골라보는 과목이 있었고 그리고 국어도 몇 과목 중에서 골라보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통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능이 다 통합이 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는 없어지긴 했지만 변별력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 큰 변화는 뭐냐면 뭐 2가지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평가 제도가 달라졌어요. 내신이 9등급제로 나뉘어졌던 것이 5등급제로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0% 안에 들면 1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봤을 때 2등급을 받았었던 아이들까지도 1등급으로 묶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아이들한테는 좋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안 좋아진 거죠. 2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은 1등급으로 묶였기 때문에 좋아진 거지만 사실은 1등급에 있었거나 이렇게 그 상위 등급에 있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찐 1등급이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더 증빙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담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완화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더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1등급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큰 키워드 2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바뀐 게 2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방금 등급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고교 학점제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점을 자기가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골라 듣는. 근데 이거는 우리 대학교 다니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가 다 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공통 과목과 의무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많이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과목들을 약간 골라 들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좀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통합 수능과 내신 5등급 이 2가지가 다 안고 있는 위험, 리스크 요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 문제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지금 입학 전형이 굉장히 조금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살펴보시면 4월 30일 날 그 대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다 발표를 했어요. 대학 2년 예고제라고 해서 뽑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2년 전에 대학교에서는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제가 일단은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 등등등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그냥 위에 있는 6개 대학교의 입시 요강만 한번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 입시 요강에도 써져 있기는 한데 지금 2026년이고 2028년에 아이들 뽑는 거기 때문에 8년의 단일 아이들 뽑는 거기 때문에 최종 순간에 뭔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골자는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외우고 그럴 건 아니지만 큰 방향성만 볼게요. 일단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죠.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메인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을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 정시 비율이 우리 그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에 그 상위권 대학교에 그 정시 비율을 40%까지 높여라라고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이제 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시가 너무 많아지면 수시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수시는 학생부를 위주로 가는 건데 학생부 안에는 내신 성적도 있지만 비교과라고 해서
내신 성적 이외에 아이들이 뭐 어떤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다른 모든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이 써져 있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숫자 이외의 그런 텍스트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학생의 신분으로는 하기가 의구심이 든다. 너무 전문적이다. 왜 그런 무슨 사건도 있었잖아요. 비리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학에서 그럼 공정하게 수능으로 많이 뽑아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상위 14개 대학교에다가는 40%까지 정시를 늘리라라고 권고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전까지 거의 평균 40%까지 정시 비중이 있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작년 정도부터 대학교에서 정시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거를 이제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제도가 바뀌면서 통합수능이 되면서 난이도에 대한 어떤 변별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만으로는 너무 리스키한 거예요. 아이들을 뽑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납득이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뭐 고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고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다가는 이제 정시 비중을 축소를 하는 부분에 자율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를 위시로 해서 지금 이제 몇 개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40% 정도를 정시로 뽑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30%까지 정시 비중이 축소가 됐어요. 수능으로만 뽑는 인원을 줄인 거죠. 그리고 수시 비중을,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메인으로 하는 비중을 늘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고등학교의 어떤 그 자치적인 그 학사에 대한 어떤 운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도 사실 그거를 밀어주기 위해서는 고교 학점제라는 그것이 결국 생기부랑 관련되는 거니까 생기부가 위주가 되는 수시 비중을 늘려주는 것이 결국 맞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시를 더 축소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정시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보시기 편하게 막대 그래프로 한번 했는데 파랑 색깔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초록 색깔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서 초록색과 파랑색을 합쳐서 그리고 여기 논술 전형까지 합쳐서 수시라는 전형인 거고 여기 있는 빨간 색깔만 정시, 수능 위주의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록 색깔, 파랑 색깔 그리고 여기 주황 색깔까지 합친 게 더 많죠. 그렇죠? 수시로 비중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볼게요. 수시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성적을 위주로 대학교에서 뽑는 전형입니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위주로. 그러니까 숫자 노름인 거예요, 결국은. 내신에서 국영수사가 몇 등급인지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를 해서 뽑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교과를 100%로 뽑아야 되는 게 사실 요게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를 100%로 뽑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교과를 100%로 뽑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류 70, 서류라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거든요. 서류에다가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과라고 쓰지 않고 서류라고 썼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신 숫자 플러스 숫자가 아닌 글자 선생님들의 평가, 활동 내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마찬가지다. 서울대학교에서 아까 앞에 20% 정도로 뽑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형의 이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역의 인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어느 학교에서만 상위권을 우르르 뽑아간다기보다는 우리 나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규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제도로 대학에다가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의 내용들, 그러니까 활동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접도 보고요. 연세대부터 쭉 한양대까지도 제가 노란 색깔 표시해놨는데 서류 20, 서류 20, 출결 10, 정성 10, 서류 40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숫자만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 이외의 활동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교과 전형에서 내신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보기 시작한 것은 이 28년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렇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최소한 10% 비율이라도 상위권 대학교는 특히나 보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비중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그 내신 등급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등급만으로는 아이들을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보겠다라는 거죠. 요런 이제 방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에 있는 내신 숫자 성적과 플러스 다른 어떤 사항들, 내용들, 그죠? 그렇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에는 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면접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류평가를 받고 1차로 서류평가 받고 난 다음에는 2차로 서류평가 몇 %에다가 면접이 또 몇 %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이 너무 강해서 5대5까지 면접이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면접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도 면접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주요 트랙이라고 뭐 했는데, 이렇게 뭐 탐구나 학업의 깊이를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종합인재 전형, 탐구인재 전형, 고려대학교도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을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전형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탐구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계열 적합이라는 내용도 보이시죠?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탐구력을 굉장히 대학교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소개서 있을 때도 거기 안에 얼마나 탐구력이 있는지를 수치로 점수화를 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탐구형 인재를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탐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로 먼저 가볼까요? 네. 자, 탐구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탐구 역량을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냐? 보시면, 확장성. 네. 보시면, 네. 탐구 확장성. 뭐냐면 일단은 호기심을, 내가 배우는 교과 내용 안에서, 교과를 벗어난 내용이 아니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호기심적인 요소를 우리 아이들이 뽑아내서 그 호기심을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과목에 대한 어떤 깊은 공부로 이어갔는가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탐구 주도성. 그럼 이제 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는 스스로 설계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발표까지의 과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배운 개념을 물리에다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또 어디로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타 교과 활동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연계성도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학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문제, 실생활 연계한다 그랬는데, 뭐 실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지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어떤 아카데믹한 것과 결부되는 문제 상황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써주신 그 글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다 똑같은데, 보시면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 호기심을 주제로 잘 삼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동기가 생겼고, 과정은, 그래서 그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어땠으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러한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잘 기록을 해서 학교에다가 탐구 보고서로 써서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런 걸 어떻게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거의 이런 거, 많은 과목에서 탐구 보고서 쓰는 것이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판, 그죠? 아이들 생판. 네, 아이들이 너무 맨 땅에다가 자기 혼자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어떤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사실은 저도 저희가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영어 과목에서는 별로 탐구 보고서라는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아이들이 많이 또 다니고 이제 하고 하니까 가끔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라든가 과학 과목 같은 경우 탐구 보고서 같은 거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기도 해요.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어떤 포인트들을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에 의해서 픽하는 주제도 너무나 일반적일 뿐더러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탐구 활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뻔한 탐구 활동. 그러니까 그냥 그거랑 관련된 책 그냥 좀 찾아보고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쓰는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독서나 창체 활동이나 공동교육과정이나 외부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확장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거 뭐 뒤져보고 뭐 그냥 책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써요.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뭘 찾아봤다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활동 그러니까 독서도 물론 있어요. 창의 체험 활동 또는 공동교육 과정이라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있지만 학교와 학교끼리 클러스터로 하는 강의들도 요즘 굉장히 많고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적용 과정을 또 드러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들이 보고서 쓸 때도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좀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탐구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뻔하게 이 생기부에서 아이 퀄리티를 높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기록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게끔 정말로 내가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더 확장시켜 가겠다라는 걸 좀 진정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방법들로 탐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탐구 역량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학교에서 이제 학종에서 많이 뽑는 탐구형 인재 전형, 계열적합 전형, 탐구 인재 전형 이런 전형들에서 결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생활기록부에 안에 있는 내신의 성적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내신 성적 이외에도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저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수능으로 갑니다. 정시. 수능만 잘 보면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뭐가 붙었나요? 교과, 서류, 학생부 교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서 참 저도 말하기가 되게 민망스럽고 괜히 제가 미안하고 제가 교육부도 아닌데 미안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전형이 다 섞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수능만으로 뽑아야 되는 건데 수능의 변별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학교생활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번에 내신 들어갈 때도 저는 내신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막 뭐도 쓰라고 강요하고 제 좀 이따도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막 이렇게 많이 강요해요. 왜냐면 그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아이들 스스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때는 그걸 못합니다.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이미지화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글자로 쓰라고 하고 그리고 숫자로 하라고 하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런 교육을 한번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공부하지 마라. 일단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요만큼만 해도 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공부하지 마라. 네, 일단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내신 기간에는 또 슬로건이 바뀝니다. 좋은 아이 더 좋게 만드는 평소 슬로건이고 내신 기간에는 내신은 100, 무조건 100 이게 이제 내신 기간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 뒤에서 또 드리겠지만 100점은 당연히 좋으니까요. 그죠? 100점은 당연히 좋죠. 누가 100점을 싫어하겠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워낙 중학교의 평가제도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놈의 A 하다 보니까 시험을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머리를 탁탁탁 돌려요. 그래서 지필고사가 하나에 30%, 하나에 30%, 그리고 수행이 40%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이번에 90점 맞았어? 그럼 얘는 3분의 1로 환산돼 30점이야? 이렇게 막 머리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말고사는 몇 점만 맞으면 되겠네? 막 이렇게 이제 막 아이들이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왜냐면 마음은 안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몸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만큼, 이만큼도 할 수 있는데 요만큼까지밖에 안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내신은 완벽하게, 내신은 무조건 100, 90이나 95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런 차원인 거고, 결국 이제 뒤에서 이제 중학교에 어떤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도 너무나 경악할 만하게 꼭 그래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지금 6개 대학교에 그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3가지로 그냥 우리가 내용을 종합을 좀 하면, 교과 전형의 학종화, 그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내가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면은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학종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신만 전교 1등이지만 사실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평가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약하면 못 간다. 그런 거죠. 섞여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학종. 이번에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플러스 학교의 생활. 학종에서 탐구형이 강화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심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교학점제도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고, 오늘 막 과목까지 살펴보고 그럴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게끔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때 성적도 성적이지만 어떤 과목들을 들었느냐도 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물리학과를 지망을 했다. 그럼 당연히 물리랑 관련된 과목이랑 심화 과목들을 들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뭐 물리, 제가 이제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어려운 학과 같은 경우는 그 과목 자체가 점수 따기도 힘들 뿐더러 그 과목을 듣는 아이들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결국은 또 1, 2, 3, 4, 5등급이 나눠지는 거라서 100명이 한 과목 듣는 거하고 30명이 한 과목 듣는 거하고 1등급을 받으려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계열,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 때 들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성적보다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전형이 아닌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도 아이들이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정시로 갈 아이들은, 옛날까지만 아니더라도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시로 갈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는 다 거의 공통 과목이니까요.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들을 다 애들 많이 듣는 쉬운 과목을 골랐어요. 정시로 갈 애들은. 걔네는 어차피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굳이 어려운 과목을 골라가지고 내신 기간 동안에 빡세게 막 공부를 해갖고 점수가 나온 애만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걔네는 수능 공부를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게 먹혔어요. 왜냐면 정시는 수능만 거의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죠? 정시에서도 수능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학교 서류가 있었잖아요. 그 서류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정시 가지고 우리 물리학과에 왔는데 뭐야, 너 물리 과목 하나도 안 들었네?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네, 열심히 듣고 있는 거니? 선생님이 너무 말하기 미안해진다. 근데 너무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소신껏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은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아이들한테 많이 해줬으면 하시는 마음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정시,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서 학생부가 반영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형이 많이 섞이고 있고 뭐 하나 그냥 허술하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최상위 대학 합격을, 뭐 최상위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목표로 하고 싶어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탐구 역량도 키워야 되고, 학업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수능에서도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서류 완성도는 이제 내가 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고등학교 3년을 충실하게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탐구 역량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부분도 넘어갈게요. 지금 일단 이제 입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대부분 다 아셨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2028년에 뽑으려는 학교 6개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어를. 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볼게요. 네.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하고는 좀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냥 세 가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범위가 많아진다. 두 번째는 변형이 심해진다. 세 번째는 서술형으로 변별력을 다룬다. 네, 이거 말고도 어휘가 어려워지고 등등등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도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늘어나기도 해요.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아시죠? 요 정도 길이의 지문,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이 50개가 추가로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단어도 600개 정도를, 단어 책이 있어서 단어도 600개 정도를 더 추가로 외우게끔 하는, 네, 그렇게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많고, 신성고는 신성고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신성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고등학교들도 거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적게는 18개에서 20개 정도의 지문, 많게는 한 30개 정도의 지문이 범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학교 교과서에만 쪄들어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도 조금 어려워지죠, 고등학교니까. 그런데다가 모의고사 지문이 만만치 않거든요. 단어가 어렵고 구문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의고사 지문은 다 글 자체가,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글 자체가 다 거의 대부분 논문이에요, 논문. 논리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일부러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내용들도 많이 있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20개 이상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첫 중간고사니까 아이들이 4월 말에 시험을 봤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4월 말에 시험 봤잖아요. 모의고사가 1년에 4번 있거든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 때문에 땡겨져 갖고 그냥 10월로 아예 픽스가 돼서 3, 6, 9, 10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4번을 봅니다. 1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4번 보고, 고등학교 3학년은 여기다가 플러스 5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학평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3학년은 이제 더 많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이제 그 중간고사 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그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본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는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고1 때 작년 3월에 봤었던 모의고사가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어요. 3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4월에 중간고사를 보니까 4월보다 더 전에 봤었던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사실은 3, 6, 9, 10에 따라서 난이도가 올라가요. 9월, 10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요. 9월, 10월에 보는 게. 영어는 선행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 7개월 더 공부를 한 거니까 연 말에 보는 모의고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고 같은 게 이번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안고인가 부은고인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년 9월, 10월 모의고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1학년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작년 선배들이 하반기에 봤었던 모의고사가 범위가 들어간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한 교재가 고1 수준이 아니라 고2 수준의 부교재를 채택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일반고인데. 그리고 신성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개 지문 들어간다는 게 고3 교재입니다. 고1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사실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금방금방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고등학교 아이들 끝나고 나서 지금 성적 상담 기간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막 체크한 것도 얼핏 보여드리긴 할 건데, 아이들 하나하나 제가 대면 상담하면서 영어 성적뿐만이 아니라 국영수사과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다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 다니는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범계중, 평촌중 이런 데서 막 너끈하게 빽빽빽빽 맞아왔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90점 넘기는데 꾸역꾸역 넘겨온 애들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시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많아지고, 그리고 변형이 심해지고, 그리고 서술형이
중학교도 서술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학교 서술형은 완전 장난이에요. 고등학교 서술형에 비하면. 네, 고등학교 서술형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세 가지의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배경고에서 어떤 문제 하나 그냥 제가 띄워놓은 건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주황 색깔 막 엄청 선생님이 분노의 형광펜을 막 이렇게 칠해놨어요. 뭐냐면 이게 범위의 지문인데 이 범위에서 주제만 따와가지고 글을 새로 쓴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주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서 이거 그 주제인가? 물론 이걸 읽으면서 이걸 떠올릴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새로운 지문이라고 느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읽으면서 주제만 파악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긴 하지만 내신은 50분 동안에 적게는 25문제에서 많게는 3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정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다가 서술형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객관식에서는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문을 공부를 해와가지고 나 지문 어느 정도 거의 다 숙지하고 달달달 외워서 들어갔어. 그랬는데 딱 첫 문장 읽었는데 에이 설마 그랬는데 계속 읽는데도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서 사실은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뒤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배경고 같은 경우는 변형이 엄청 심하고요. 단어 어휘 수준도 많이 높이고 여기도 지금 분노의 형합이 많이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똑같이 대화문이기는 한데 대화문의 내용을 비슷하게 가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대화문에서 내용은 비슷하게 가는데 변형 해갖고 문법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어법도 기가 막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법은 그리고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보니까 어법이 답이 안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부에서도 내신 기간 내내 어법 잡지 않고 차라리 단어 외우게 시키고 내용으로 접근해야 될 정도로 어법은 중학교 때 정말 끝내야 되는 과목이기는 한데 이렇게 어법으로 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학교도 아닌 관양고 같은 경우인데 그냥 길이만 한번 느낌으로 보세요. 요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던 지문이에요. 요 지문을 가지고 옆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지문도 약간 변형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대로 실었는데 여기 밑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재구성해 놨어요. 재구성한 다음에 재구성한 데 안에서 A, B, C, D 밑줄을 쳐놓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 영 못 푸냐, 도저히 못 푸냐, 그건 아니죠. 이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빨리 보고 이거 그 내용이었구나 리마인드 빨리 하고 나서 여기 밑에 여기를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매칭해가면서 풀 수 있죠. 근데 말이 쉽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 컷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죠? 엄청 발목 잡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시험지에. 제가 막 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현실이니까요. 자, 서술형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들이 풀기는. 저희가 풀기는 정말 재밌어요. 이런 문제도 됐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애들은 이제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 시험지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이 여학생이 막 할 정도로. 고등학교는 시험지가 최소 4장입니다. 중학교는 2장에서 많으면 3장으로 가죠. 고등학교는 최소 4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동안고 같은 경우는 5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10페이지예요. 엄청 이제 이것도 막 부담인 거예요. 양도 많은데 서술형이 뒤에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서술형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문이에요. 여기가 다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문을 가지고 내용을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여기 A, B, C, D 빈칸을 채워라. 어휘 채워라라는 거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런데 이제 문장 영작이 기다리고 있죠. 제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지문을 재구성한 다음에 어휘 빈칸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서술형의 가장 일반적인 거 3가지만 제가 써놨어요. 어휘 빈칸이 있고 이렇게 문장 단위 빈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제가 서술형에서 변별력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문장 쓰는 것부터가 변별력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어를 몇 개를 이렇게 줘요. 스크램블을 준 다음에 이걸 배열을 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대충 배열만 하면 되잖아. 이제 그럴 것 같지만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거를 막 수학의 경우의 수도 아니고 이거를 막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데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형에 맞게 변형하시오. 그거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노란 색깔이 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3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본문에서 한 단어를 찾아서 추가하시오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사하게 여기다 이렇게 제시어로 준 것만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단어는 의미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전치사 같은 거 막 인, 더 이런 거 넣지는 않겠죠. 굉장히 핵심어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데 얘네들 갖고 배열하는 것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의미가 빠졌는지를 추론을 해가지고 그것도 위에서 찾았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정말 치사한 학교 하나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또 신났네요. 혼자. 여기에 단어를 왜냐면 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억울한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이는 지문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찾아갖고 쓰라 그래서 자기가 그 기억이 났대요. 그 문장 내용이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가 근데 막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썼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문장 단어를 변형한 거예요. 그 단어를. 예를 들자면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뭐 뷰티풀이 있었다. 우리 원래 원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뷰티풀을 썼는데 선생님이 프리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점수를 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또 변별을 주는 거죠. 네. 치사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서술형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서술형들이 이제 뭐 많게는 5개에서 적게는 3개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이제 우리가 찐 예비고가 되면 그럼 이제 예비고 때는 제가 예비고 또 교육해갖고 학교별로 또 예비고 고교 선택 세미나를 또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학교별로 분석을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서 애들한테도 또 교육을 시키고 네가 가려는 학교가 이런 학교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요. 이것도 이제 학교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매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신성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37개예요. 37개를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15개에서 19개 정도는 적게는 15개, 아주 적게는 10개인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15개에서 19개 정도는 어휘 문제예요. 아이들이 단어책 외웠던 거. 근데 그 어휘도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주고 문장에 뚫려 있고 거기에 어떤 거 집어넣을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다가 서술형도 6개나 있고 서술형 배점이 25점이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시험까지 너무 어렵게 내면은 그건 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신성고 남고죠. 남자애들 영어 잘 안 해요. 그리고 꼼꼼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아버님들이 계신데. 네. 아버님들은 애들이 아니시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범위가 많고 범위도 있고 한 거에 비해 그리고 그 범위가 또 고3 범위잖아요. 고3 지문 갖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변형을 많이는 하지 않고 문제를 아주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아서 그래도 중학교 때 한 상위권, 최상위권 정도 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수 거의 90점 이상 받아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경고 같은 경우가 이제 서술이 없습니다. 성문고도 서술이 이번에 없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쉬운 것이 아니라 배경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항이 많죠. 30개나 돼요. 그리고 변형이 많고 어휘가 어렵습니다. 배경고는 좀 영어가 많이 어려운 학교예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부흥고 같은 경우도 이렇고 평촌고도 동안고도 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 해놓은 게 거의 공통사항인데 어휘 범위로 들어가고 어휘 변형 많고 범위 많고 변형되고 모의고사 비중 많고 모의고사 범위가 이 학교군요. 동안고등학교 9월 10월 모의고사 범위 냈고 이런 식으로 범위 자체가 많고 어렵고 그리고 변형 많고 이것이 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학교 분석도 또 제가 해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너도 나도 다 A 평화롭게 너도 A야 나도 A야 우리 모두 다 A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나는 너랑 나랑 1점 차이로 나는 2등급인데 넌 1등급이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들도 제가 그 학교 추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잘 봤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잘 봤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리고 다 우리 열심히 하는 아이들 부모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에서는 A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거 크게 해놨던 거 그냥 줄인 건데요. 여기 빨간 박스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평균이 80점을 훨씬 웃돌고요. 그리고 A 등급이 50% 가까이 되거나 50%가 넘어갑니다. 전 과목이 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상위권 변별이 굉장히 약해요. 중학교는. 상위권 변별할 것도 없죠. 중학교 등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급을 뭐 A, B, C 1, 2, 3, 4, 5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체감합니다. 지금. 진짜 10년 전부터 10년 전만이 아니라도 어쨌든 매해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여기 뒤에 D등급, 2등급이 거의 0%였어요. 그러니까 원점수로 따졌을 때 이제 60점대나 50점 이하 때 이런 아이들이 0%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노랑 색깔로 제가 막 이렇게 해놓은 거죠. 노랑 색깔로 해놓은 게 10,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지금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은 A는 90에서 100이라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A를 받지만 사실은 10, 20, 3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60점대, 50점대, 40점대, 30점대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학교에서 30점대 지필고사에서 30점대 막 이렇게 받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쏠쏠하게 30점대가 나옵니다. 아니 저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 들어보면 3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지필고사를. 어떻게 푸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항상 그 세미나 때마다 그냥 그냥 제가 한번 체감하려고 만든 겁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 성적을 고등학교 성적으로 그대로 연계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특징이 다 다르고 그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모집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상대잖아요. 상대.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체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50%가 A예요. 50%가 A면 A는 90부터 100까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50%니까 10%로 자르면 2점 정도 등급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죠? 산술적으로입니다. 왜냐면 몰려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럼 2점씩 잘라가지고 10%씩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원점수가 중학교에서 국영수사가 A를 받았긴 했지만 국영수사가에서 98, 97, 98, 99, 100 정도의 원점수로 A를 받아야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 가서 그래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르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고등학교가 1등급 10%까지거든요. 2등급은 34%까지예요. 2등급 받으면 목표로 하고 싶은 대학교는 잘 갈 수 없어요. 평균 2등급 받으면. 그런데 2등급 34%까지라고요? 그럼 여기 10, 이거 누적이거든요. 20, 30, 그러면 34%는 한 여기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원점수를 94점, 95점 정도 맞아서 A를 받았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2등급 뜨는 거예요. 그쵸? 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알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신은 100, 무조건 100, 눈치 보지 말고 하자, 완벽하게 하려고 하자, 그게 몸에 배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 A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도 칭찬하고 저도 칭찬하죠. 제가 맨날 세미나 때도 말씀드려요. 칭찬 많이 해주시라고. 하지만 뒤돌아서 이제 우리는 현실을 이제 알아야죠. 92로 A네?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잡돌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되거든요. 아이들이 성적표를 집에다 갖다 드리는 순간 엄마 아빠가 현실을 너무 자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맨날 A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옛날 등급으로 봤을 때 막 4등급, 5등급 막 이렇게 떠져 있으면 세상이 막 무너지고 또 도대체 공부했냐 안 했냐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체감을 좀 하고 가자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런 점수 같은 것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A라고 해가지고 뭐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내신 때마다 아이들 플래너 검사를 저는 직접 합니다. 저희 학원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은 1년 내내 플래너를 써야 되고요. 중등부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시키자니 아이들이 너무 거짓말로 너무 많이 써와서 적어도 내신 기간 한 달은 플래너를 쓰게끔 하고 플래너를 제가 다 만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저의 그 소개 페이지에 있었는데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너무 유치해서 제가 대문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다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이 습관 들이게끔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생인데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플래너 갖고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생들은 플래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플래너를 사도 그 플래너 안에 어떻게 내용을 채우고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시중에 있는 플래너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제가 플래너를 직접 제작을 해갖고 아이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항목들이.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쓰게끔 해갖고 제가 늘 검사를 하는 이 표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요 까만 띠가 다 내신은 100, 무조건 100, 내신은 100, 무조건 100이고 요거를 저희 저 큰 세미나홀에다가 띄워놔요. 이렇게 띄워놓고 데스크탑 옆에 이제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플래너 검사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이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또는 어떤 질책과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자기가 컴퓨터에다가 자기 이름 옆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보죠. 늘 요거를 보죠. 요거를 보고 플래너 현황도 보고 다른 반도 보고 선배들 것도 보고 하면서 약간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심? 좀 약간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분석 저희가 그 모든 학기를 운영하거나 내신을 운영하거나 저희 학원은 제가 선생님들을 운영을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GPDCF라는 운영의 그 플로우, 운영의 그 순환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시스템이 다 뻗어나갑니다. 목표 설정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분석이죠. A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피드백의 가치 분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또 분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분석의 과정으로 저희는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런 거를 쓰게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짧게 편지도 써요. 약간 찡하게. 저는 F는 아니지만 F인 척하면서 고생했다, 애썼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반성해. 빨리 반성하고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계획 세워. 이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짧은 글과 함께 이렇게 표로 위에는 과정에 대한 리뷰, 아래는 결과에 대한 리뷰,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이렇게 이제 쓰라고 해서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이걸 늘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한 흔적이에요. 상위권 아이들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할 때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의 키워드가 뭐냐면 서술형 준비가 부실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아이 말씀드렸죠? 외웠는데 그래서 외운 대로 썼는데 그게 바뀌어 있었다고. 물론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도 없고 했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의 약간 맹점이 뭐냐면 그리고 특히 단순 암기가 잘 되는 아이들의 맹점이 뭐냐면 외워요. 잘 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는 변형이 많이 돼요. 근데 변형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외우면서 기초 영어 체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외우면서 내용이 숙지가 되는 거고 외우면서 기본적으로 어순이 체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우면서 결국 문장 쓰는 훈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우는 거는 필요하긴 한데 변형이 됐다라는 걸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잘 안 보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했다.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했다. 잘한 점에다가도 그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쉬운 점에다가 시간이 부족했다.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꼭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다른 그 피드백 종인데 중하위권 아이들의 키워드는 영어 과목에 있어서요. 단어가 너무 어려웠다. 내가 공부한 지문에서 단어가 다 변형돼서 나왔는데 또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몰라서 지문은 다 너무 잘 아는데 보기의 단어를 몰라서 내가 많이 틀렸다라는 단어가 일단 기본적인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파악이 완벽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외우는 거는커녕 그 지문의 전체적 내용도 숙지가 안 된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기본 체력도 기본 그 학습도 좀 힘든데 시험 기간에도 컨디션이 엉망이어가지고 점수가 완전 폭망해서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이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기본이 좀 약한 친구라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절절하게 이 마음이 식기 전에 저는 그래서 매일 지금 다시 플래너 검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보고 눈물 찔끔 났어요. 성적이 좋지 않아 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남학생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또 그냥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목을 메고 뭐라고 하고 잡돌이를 하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속상해하는 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한 애들이 속상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열심히 안 한 애들은 속상해하는 게 고소한 건 아니죠. 고소하면 안 되죠. 선생님인데. 열심히 안 한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볼 때부터 속이 상하죠.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꼭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알까? 옆에서 말을 해주면 왜 모를까? 근데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시스템을 촘촘하게 하고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 문제만 던져드리고 가면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시스템에 다 녹아 있습니다라고 해서 시스템 얘기를 막 드리고 싶으나,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학원 그 입학 세미나 할 때, 왜냐면 오늘 재원생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입학 설명회 할 때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뻔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안 지켜지는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시험 직전에 암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감각적으로 감으로 풀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죠. 숙제만 하죠. 그죠? 그리고 단기 기억에만 의존합니다. 안 그런 아이들도 많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숙제 많고 학원 많이 다니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혼공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금방 배운 것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범위가 다 누적되다 보니까 장기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봐서는 안 되고 회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거기 메꾸고 가죠. 왜냐하면 거기가 구멍 나 있으면 고3 때까지 계속 구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 보완 시스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죠. 실전 능력 키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건 여기에 써져 있는 거, 고등학교 학습이 요구하는 건 중학교 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역량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애들 혼자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틀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틀 안에. 올바른 틀 안에.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오답 노트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틀 안에 가둬놓고 가둬놓고 만두만 줘요. 네, 가둬놓고 안 통하시네요. 저랑 코드가. 네, 하면 그럼 이제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풀어놔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습관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강약점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과목별로 어디가 펑크인지, 그리고 과목 안에서도 어떤 단원이 펑크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왜? 우리 아이들은요, 사람입니다 보니까 체감하시죠? 잘 아는 부분만 계속 공부해요. 잘 풀리는 부분만 계속 풀고. 그죠? 어렵고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회피하고 싶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단원별 약점 파악하고, 그리고 집중 공략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어휘 같은 경우 밑에 써놨고요. 두 번째는 선행은 선행인데 무슨 선행을 해야 되냐? 계획을 선행을 해야 돼요. 제가 플래너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플래너 쓰는 것도 교육 안 지키고 플래너 써오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플래너를 쓰는 의미가. 플래너는 일단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그죠? 다이어리는 그날 밤에 그날 하루 동안 한 거 쓰는 거죠. 애들 대부분 그렇게 써요. 플래너를. 근데 플래너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미리 써야 돼요. 적어도 그날 아침에 아무리 늦어도. 그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 더. 그 플랜을 세우는 시점도 시점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스터 플랜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4주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4주를 마감할 때까지 내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큰 플랜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주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일 단위로 나누고. 물론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막 n분의 1로 나누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데일리 플랜을 먼저 세우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로 내가 4주 동안에 4주가 지났을 때 내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전체 범위를 예를 들어서 몇 회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개념은 내가 몇 주차까지 끝내고 몇 주차부터는 실전 문제를 풀 것인지, 이런 어떤 큰 계획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주간으로 나누고 일간으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 그러면은 이번 주 말까지 이거 했었어야지 되는데, 나 오늘 목요일인데 나 욕밖에 안 됐네? 그럼 나 금토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나오고 데일리로만 열심히 쓰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중간에 써져 있는 뭐 회독이 그죠? 막 갑자기 뭐 아파.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일정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회독, 4회독은 커녕 시험 보기 직전까지 까딱까딱까딱하게 1회독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마스터 플랜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주 데일리로 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학습법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것도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교육시키는 부분이긴 한데요.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고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하고 똑같은 스피드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학생이니까 그냥 국영수사과로 얘기를 하면, 국영수사과는 과목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사회랑 과학 같은 과목은 개념 위주의 과목이에요. 개념이 많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암기를 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플랜부터 먼저 하고 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 직전까지 요까지만 하고 끝나요. 개념 암기, 그나마도. 암기도 그나마 하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암기도 아니고 그냥 몇 번 읽어보고 숙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훈련이 안 되면 문제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이번에 고등부에서도 아이들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너무 많이 못 풀어봐서 문제 유형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많이 틀렸다. 사회과학에서 그런 고배를 되게 많이 마십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과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념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지만 그와 거의 비등하게 그것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아이들이 충분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학 같은 거, 물론 국어 영어에도 문법 과목이 있기 때문에 걔네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어차피 문법이라는 것도 글에 적용을 하는 거라서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떻게 보면 응용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개념이 적어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긴 해야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실전 연습을 하는 데 써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면서 이게 어떤 유형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실전 적용하는 훈련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과목별 특징에 따른 공부 계획도 아이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할 때. 자,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 시스템화라고 써져 있고, 제가 이제 우리 학원, 저희 학원 오답 노트도 첨부를 할까 하다가 지금 못하고 들어왔는데, 오답 노트 많이 하죠. 수학 학원에서도 오답 노트 하고, 저희도 오답 노트가 있어요. 수학 학원 오답 노트를 제가 이제 뭐 가끔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숙제하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빈 노트에 이렇게 6칸으로만 나눠져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 가이드도 없이. 물론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뭐 남의 학원을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바른 틀 안에 아이들을 가둬놔야 된다고. 오답 노트도 아이들 잘 할 줄 모릅니다. 오답 노트를 그냥 문제 쓰고 뭐 답 쓰고 뭐 답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좀 쓰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오답 노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를 틀렸다 아이들이. 그러면 문법 문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문법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개념을 써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문법 문제 쓰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개념 쓰고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정말 그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가 틀렸으면은 개념을 한 번 더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론 실수였으면 어떤 다른 형태의 오답 노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메인 개념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개념이 필요해가지고 틀렸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그죠? 생각을 이해를 잘못했거나 어쨌든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요소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그 아이들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고의 메커니즘이 수정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 쓰고 그냥 그 문제에 해당하는 중요 문법 쓰고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가 틀린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에는 반드시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틀린 이유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틀린 이유를 써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맨날 실수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틀린 이유에다가 1번 개념, 2번 응용, 3번 실수,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을 해놓고 동그라미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가 많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자기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개념이 계속 부족하네. 아니면 나는 실전 적용이 안 되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부족한 거를 체크를 하게끔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사실 시험 보기 전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복습을 하게끔 해야죠. 글씨도 너무 막 개발세발 쓰지 않게끔. 그래서 오답 노트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시스템이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찝어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잘 챙겨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말씀드리는 대로 최종 정리하면 아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 아이들이 2000 몇 시간, 많게는 지금 10,000시간이 남았어요. 대학교 갈 때까지 최소로 잡았을 때. 그럼 그 10,000시간 동안에 매일 벼락치기 하고 그리고 숙제형 수동적 공부하고 앉아만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아니고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분석하고 지금 현재 상태, 나의 어떤 학습적 상태, 비학습적 상태 분석하고 그리고 플랜 세우고 그리고 반복하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 올바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과목별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수능형으로 해야 고등학교 가서도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리고 당연히 대학교의 입시의 제도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다 너무 잘 아시죠? 아이들이 알아야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세미나도 저희 세미나의 컨셉도 같이 듣는 세미나예요. 아마 안내에도 그렇게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게끔. 그러면 같이 오셨어야 됐죠, 언니? 근데 아이들 또 주말에 바빠요. 주말에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한 똑같은 내용을 뭐 똑같이 또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미나 안내나 이런 게 나가시면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이시면은 정말 꼭 필수적으로 비재원생이시면은 학원에 한번 보내볼까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또 같이.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랑 같이 와주세요. 우리 이쁜이는 이따 끝나고 선생님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 건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듣기 좋지는 않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같이 와 계시면 서로 시너지가 나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들으면서 아이들도 뭔가 내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측은지심도 사실 드시면서 쉽지 않거든요. 중학교라고 해도. 제가 아까 아무리 50%가 A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지금 막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죠. 보시잖아요. 집에서. 그죠? 꼬맹이들인데 막 3시, 4시까지 막 그러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봐. 내가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런 마음도 좀 생기면서 그럼 엄마 아빠는 또 그것도 우쭈쭈 해주시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납니다. 같이 오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자, 저는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죠? 너무 죄송하게나마 지금 저희 팀장님이 한참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유익하셨어요? 뭐 유익이라기보다 그냥 공감이 많이 되셨죠? 뭐 모르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자,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이런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막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일단 시키고 있어서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 끝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2부에서 내신을 이제 어떻게 연계를 해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저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호응해 주셔야 돼요. 저희 시니어 팀장님 오늘 그 세미나 오늘 데뷔 무대거든요. 데뷔 무대인데 어머님들이 15분이 안 오셔갖고 지금 그래서 조금 힘이 빠져 있을 수 있으나 또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